아침 일라디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장마가 끝나고요. 다시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대구는 36도를 넘어서면서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15일 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군요. 오늘 중복이네요. 중복인 오늘도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야외 작업장이라든지 논, 밭, 그리고 그늘이 없는 길가에서 주로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너무 덥잖아요. 이런 시간에는 가능하시다면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바깥 작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적 덜 뜨거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요. 시원한 모자라든지 옷 같은 것 등으로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텃밭 농사 짓는 분들 텃밭에 작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폭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가을 농사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녕 합천지역 우리나라 최대 마늘 주산지인데 이들 지역 농협들에서 마늘 경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지난 2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농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곳을 통해서 깐마늘 1,700톤 그리고 신선 통마늘, 피마늘이죠. 네. 7,916톤을 저율 할당 관세, TRQ를 적용해서 들어오겠다고 수입권 공매 입찰 공고를 낸 게 원인이 됐습니다. 네. 이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산지 가격이 오르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저율 관세로 마늘을 들여오겠다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 TRQ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늘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을 우려한 산지 중도매인들이 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마늘을 한창 출하하는 시기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성출하기에 TRQ로 마늘을 들어오기를 할 정도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무슨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마늘 종류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지형 마늘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주로. 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난지형 마늘이 재배가 됩니다. 이게 난지형은 중국계에서 들어온 수입된 남도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네. 또 스페인 쪽에서 도입된 대서종이라는 게 이제 주를 이루는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도매 가격 자료를 보면요.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이 난지형 피마늘 10kg 기준 가격은 평균 71,300원 네,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가격이 71,152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 평년에 47,000원대에 비하면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년 대비 좀 많이 올랐군요. 그러면 생산량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해석도 되는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감소한 겁니까? 이게 지난 22일에 통계청이 올해 마늘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해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되어서 재배 면적이 소폭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 그리고 올봄 계속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한지형은 34.1%나 감소한 37,880톤. 네, 그렇고 난지형 같은 경우도 6.5%가 감소한 234,880톤으로 생산량이 조사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성출하 시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정부가 TRQ 물량을 들여오면 산지 농민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수확기나 성출하기에는 정부도 TRQ 물량을 이렇게 들여오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워낙 좀 심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상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21일에 성명서를 낸 전국 마늘 생산자 협의회의 내용에 따르면은 지난 5월에 열린 1차 마늘 수급위원회에서 정부가 TRQ를 도입하지 않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 또 6월에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이게 생산자 단체와 협의한 후에 TRQ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해 왔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번 정부의 TRQ 공매 적극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제 TRQ라는 게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이니까 관세가 많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인데 TRQ 물량은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마늘 기준 관세는 360%입니다. 그런데 TRQ가 적용되면은 관세가 50%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310%가 낮아지는 거니까 사실상 현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관세나 다름없게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제 깐마늘이 1,700톤 그리고 신선 통마늘이 7,916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매권 입찰은 지난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이 시작이 됐고요. 8월 3일 10시부터 11시까지 오전입니다.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한 차례 수입 이행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만은 낙찰자는 기본적으로 9월 30일까지 낙찰 물량 전량을 수입 신고해서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앞서 모두에서 산지 농협 경매가 중단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재개된 지역도 있습니까? 네, 어제 창녕농협 쪽에 알아보니까 경매는 재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TRQ 물량으로 10,000톤 가량이 들어오는 것인 만큼 이 경매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뭄이 심해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의 이게 생산비가 좀 크게 증가했다는 게 산지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출하기에 그래서 이 TRQ 물량 수입을 한 것은 어쨌든 산지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국립종자원이 보리와 호밀 정부 보급종 신청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기간은 8월 26일까지고요. 이후에 물량이 이제 남을 경우에는 다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신청 물량은 9월 13일 이후에 지역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는데요. 원래 공급되는 보리 보급종은 올보리, 큰알보리 1호, 그리고 해양겉보리 등으로 해서 겉보리 3종에 212톤, 그리고 누리찰, 새찰 등 쌀보리 5품종에 940톤, 청보리는 영양 한 품종에 33톤입니다. 호밀은 고구 한 품종은 100톤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소독과 소독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조금 다르고요. 또 그래서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소독과 미소독으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호밀은 미소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입 가격은 20kg 포대당 소독한 겉보리, 청보리는 26,610원. 그리고 소독하지 않은 것은 25,06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쌀보리는 소독이 28,380원, 미소독은 26,830원, 그리고 미소독한 것만 신청받는 호밀 같은 경우는 41,590원이라고 합니다. 그 임업직불금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2022년도 임업직불금을 이제 8월 1일까지 꼭 좀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산림청이 당부하고 났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그런 만큼 제도를 좀 한 번 더 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접수 기간은 사실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31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서 8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신청은 산지가 이제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몰골이 초췌하고 형편없이 변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몰골이 후줄근하다는 둥, 추한 몰골이라는 둥,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죠. 몰골, 어떤 사람의 모습이 지치고 힘들어 보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몰골이란 한자어는 없단 뜻의 몰자와 뼈라는 뜻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몰골이라는 뜻에는 뼈대가 없고 푸석푸석하다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 말의 어원은 동양의 회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외곽선을 선으로 그리지 않고 색채의 농단만으로 그리는 것을 뼈 없는 화법, 몰골 화법이라고 말합니다. 외곽의 뼈대 없이 그림의 내용만 그린다는 뜻으로 몰골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회화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몰골이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돈이 궁해서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도 몰골이 말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을 말이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제대로 펴지 못하기 때문에 없을 몰자, 뼈골자, 뼈 없는 몰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중국의 작가 포승영은 과거 시험을 보는 과거 응시생의 몰골을 7가지로 구분하여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먼 길 오느라 지친 거지 몰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몸수색을 당할 때는 죄수 몰골,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꿀벌 몰골, 힘든 시험이 끝나면 날다가 지친 새 몰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는 안절부절 못하는 원숭이 몰골, 낙방하면 약먹은 파리 몰골, 낙방하여 홧김에 집안 살림 부수고 나면 자기 알 깨버린 비둘기 몰골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래저래 낙담한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취직자리 알아보지만 좁은 취업문에 낙담한 취준생 몰골, 코인 투자며 주식 투자에 원금 날리고 되는 일이 없다고 실망하는 영끌족 몰골, 출세하고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권력의 그물에 걸려 이것저것 유랑하며 하소연하는 초라한 정치인 몰골, 남의 글과 노래를 표절하다가 사람들에게 딱 걸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처량한 몰골.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 힘든 몰골들이 많습니다. 뼈가 무너지고 푸석푸석 힘이 없어졌다는 초췌한 몰골이 없는 세상, 엄청난 성공과 부는 없더라도 뼈대만큼은 탄탄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싸고 상당히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두고 그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열렸던 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상민 장관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면서 이 무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각급 검사 회의를 잇따라 연 것에 대해서는 이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경찰 공무원법 처벌 규정은 더 엄격하다라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경찰 내의 특정 그룹 출신들이 총경 회의 등 단체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라면서 경찰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청에 근조화한 수십 개를 보내며 저항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이 서장 회의가 쿠데타면 그동안 개최된 검사나 법관 회의는 테러냐라고 반박했고요. 네. 또 행안부야말로 대응을 하나에 처럼하고 있다라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네요. 네, 국회가 모처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는데요. 이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을 적극 옹호하면서 이 경찰서장 회의는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고요. 네. 반면 민주당은 불법행위라고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이상민 장관을 추궁하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외 정치권 소식을 보면 이 민주당은 그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하는 등 인사 논란에 이 대정부 질문 공세를 집중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전 정부를 비판하며 맞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 이 김건희 여사 가족들 뒤쪽에 VVIP석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검토 중이네요. 네,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는데요. 일요일에 주로 닫죠? 그죠? 네, 지자체마저 좀 다릅니다. 네. 수요일에 닫는 것도 있는데, 네. 이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이 10년 전에 법으로 정한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정부가 이 규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10개를 투표에 붙였는데 그중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안건이 좋아요 40만 건을 넘겨서 1위를 기록했고 대통령실은 국민 호응이 높은 안건 3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의무 휴업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 커졌는데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라면서 이 규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중소상인공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자영업자 총연합회는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그나마 보장된 휴일을 빼앗길 거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낙농업계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협상이 여전히 난항 중이네요. 네, 올해 우유값을 결정할 그 원유값 협상 시한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근데 협상이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원유값 산정 개편안인데요. 지금까지는 마시는 흰 우유 그리고 치즈 같은 가공 제품을 만들 쓰는 이 가공용 우유에 대해서 같은 값을 적용을 했었는데 네. 이 정부의 안은 이 가공용 우유의 가격을 낮추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낙농가는 물가 상승으로 사료값만 놓고 봐도 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른 상황인데다가 또 더위가 심해서 이 축사 냉방비에 인건비 부담까지 늘었고 게다가 젖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원유 체세포수가 높아져서 이 납품이 어렵기 때문에 이 다른 가축에 비해 개체당 사육 면적이 넓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낙농 농가의 평균 부채가 2년 동안 40% 가까이 늘었고요. 220여 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남은 젖소가 39만 7천여 마리로 11년 전 구제역 파동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용 우유 가격을 내리면 더는 낙농이 어렵다라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유가공업계는 이 흰우유는 덜 먹고 이 가공 유제품 소비는 늘어난 이 시장의 상황을 현행 체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원유 가격이 국산 원유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서 네. 우리나라 제품은 가공 우유에 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입 사료에 붙는 관세를 없애는 지원책도 내놓으면서 낙농가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 낙농가가 이에 반발을 하면서 원유 공급을 거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5,883명으로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그 전날보다 3만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6배, 2주 전과 비교하면 2.83배에 이르는데요. 이 더블링에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큰 폭의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네.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9만 명대 후반에서 많으면 10만 명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144명으로 일주일 전에 1.7배에 이르고요. 사망자 수는 1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돼서 누적 4명이 됐습니다. 네. 이번 확진자는 최초의 지역 내 감염이 이루어진 첫 사례인데요. 이 두 번째 확진자인 청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인으로 공항에서 접촉한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나요? 네, 이 공시가 3억 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수로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갖는다 해도 사실상 1세대 1주택자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는 기존의 기준 가격 공시가 2억 원에서 1억 원 더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 그리고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이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가 많았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도 참 많이 일어났군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KBS가 최근 5년간 이 대구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279만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중 4.4%가 이 단속 장소가 스쿨존이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10건 중 1건이 스쿨존에서 이 불법 주정차가 단속된 자치단체도 2곳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점입니다. 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스쿨존과 네. 이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스쿨존을 비교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인 53%가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뛰어나오면 보지 못할 맞아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이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300여 건으로 그 2년 전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 민식이법 이후 사망자 수는 줄긴 했지만 이 건수와 부상자 수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네요. 주민들이 대피할 정도였다고요? 네, 일본 규슈 남단에 있는 화산섬 그 사쿠라지마에서 그제부터 어제 아침까지 이틀째 강력한 분화가 이어졌습니다. 네. 화산재랑 가스가 2.2km 상공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이 폭발 당시 번쩍이는 섬광이 인근 가고시마현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이 폭발 위력이 컸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어제 오전에는 이 암석 파편이 분화구에서 2.5km나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보를 최고 수준 레벨 5로 격상하고 33개 가구 주민 51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도 휴원 명령이 내려졌고요. 이 사쿠라지마와 연결된 이 도로가 통제된 상황입니다. 화산재는 사쿠라지마에서 100km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의 새 역사를 썼는데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네요. 네, 우상혁 선수 지금 국군 병장이기도 하죠. 네. 2022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바로 이 우상혁 병장이 어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불굴의 군인 정신과 이 뛰어난 기량으로 한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뤘다며 우상혁 병장 그리고 체육부대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과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 국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우상혁 병장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스마일 점프로서 더욱 힘찬 비상을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혁 병장은 지난 15일에서 24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2022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 35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우상혁 병장의 이번 성과는 한국 육상의 세계 선수권 최고 성적이자 또 첫 은메달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좋게 한국 씨앗도서관이라고 쓰여 있네요. 부럽습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 씨앗도서관 협의회라고. 그게 전국적인 협의회로 발전했어요? 네. 수원에만 그래요? 있는 게 아니고 네. 전국에 한 15군데 정도의 씨앗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큰 규모로 발전하는 모습 좋습니다.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텃밭 농사 너무 힘드시죠, 요즘에? 네, 더워서 한낮에는 좀 그늘이라든지 또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시원한 데 가서 책 보고 있고요. 이게 너무 이게 그늘이 없거나 이러면 아예 일을 안 하시는군요.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4시쯤부터 뭐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산책을 가는데 7시 전에 해가 확 쨍쨍하게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에 아예 일을 못 하시는 거죠. 9시만 돼도 덥습니다. 9시만 되면 한여름처럼 덥더라고요. 네, 네. 오늘이 중복이잖아요. 텃밭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좀 하십니까? 애호박이라든지 오이, 참외와 같은 그 박과작물들이 아주 폭풍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기군요. 예, 수확이 적당한 크기로 좀 자랐을 때 또 열심히 수확해 줘야 또 다음 그 열매들이 많이 달리게 되니까 수확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또 오이는 또 성장 속도가 또 빨라서요. 매일 이렇게 들여다봐도 수확할 오이가 나올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에이, 비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정말입니다. 에이, 무슨 하루 만에 오이가 뭐 뿅 자라고. 에이, 사실 이제 초록색 같은 초록색이라서. 이거 봐요. 저 잘 모른다고 자꾸.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자라는 시기다라는. 네. 수확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좀 게을러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수확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늙은 호박이 되는 거고요. 늙은 호박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죠. 예, 그리고 또 노각 오이가 되죠. 노각 맛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참외는 농익어서 이거 골아버립니다. 버리는군요. 예,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확한 열매 자리 밑에 줄기 잎이라든지 잎이 약간 좀 이제 노랗게 이렇게 시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따주고, 그리고 서로 겹치는 잎도 그래서 광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따주고요. 그리고 뻗어가는 겨순들도 잘 정리해줘야 이렇게 수확도 계속 지연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이 32도였나 33도였거든요. 35도 넘어가는 날씨들이 또 오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현상들이 좀 발생합니까? 기온이 3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한동안 열매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식물들도 지치는군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때 죽은 건 아니니까 또 관리 잘 하시면 날이 서늘해지면서 다시 열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7말 8초 휴가 기간인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휴가를 가실 텐데, 근데 뭐 휴가 기간 끝나면 희한하게도 이제 뭐 선선하게 새벽이나 뭐 이제 저녁에 이제 가을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텃밭 농사들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휴가 기간이 지나면. 네. 여름 휴가가 끝날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가을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봄농사와 달리 이제 무더위가 있는 초기에는 좀 덥고 습해서 병충해나 잡초가 이렇게 극성이지만 네. 날이 서늘해지면서 벌레도 없고 그리고 풀도 줄어서 농사가 아주 편해집니다. 주로 배추, 무와 같은 가을 김장 작물을 심게 되는데요. 네. 요즘은 또 김장을 안 하는 가정들이 또 많아서. 저희 집 안 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 먹어요. 김장 잘 안 해요. 그래서 봄농사와 비슷하게 또 열매 채소보다는 좀 근채류나 엽채류와 같은 다양한 작물들을 심는 가정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네. 키우는 작물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거군요. 하여튼 뭐 가을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가을 농사 지금부터 좀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일들부터 좀 해야 됩니까? 가을 농사는 봄 농사를 하고 난 텃밭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잡초도 뽑아서 모으고 네. 또 수확이 끝난 작물도 이제 그리고 또 벌레 먹거나 상해서 수확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버려진 열매들도 좀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모아서 퇴비로 활용을 합니다. 네. 풀들은 맨 땅을 덮어주는 이제 멀칭 재료로 이렇게 활용해도 되지만 네. 심었던 작물들은 자칫 병해충의 그 은신처가 될 수가 있어서 퇴비로 활용하거나 네. 잘 잘라서 땅속에 묻어줘야 합니다.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가을 수확이 끝난 후에 낙엽과 잘라낸 가지 그리고 떨어진 열매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병해충 방지 50%를 다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탓밭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뭐 떨어진 열매라든지 낙엽 그냥 뭐 거른되겠거니 하고 안 치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군요. 뭐 병해충들이 거기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깔끔하게 하셔야 된다는 설명이신데 그럼 청소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청소가 끝나면 밭에 밑거름을 넣어서 일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봄 재배 작물들이 소비하고 또 장마와 비로 봄에 넣었던 밑거름들이 다 이렇게 소실이 되었다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 작물들은 가을 감자를 또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넓은 일항으로 이렇게 심을 준비를 합니다. 네. 밑거름 놓고 두둑을 좀 높고 넓게 해줘서 밭 준비는 좀 작물을 심기 2주 전까지는 완성을 해야 합니다. 네. 무나 순무와 같은 뿌리 작물들은 또 심을 자리를 좀 깊이 갈아줘야 뿌리가 잘 내려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김장 아까 저희가 뭐 안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셨지만 김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김장 작물들은 어떤 거부터 심어야 됩니까? 가을 김장 작물들은 김장 시기에 이게 동시에 수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성장 속도도 다 각각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심는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네. 요즘은 또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김장 시기가 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긴 하지만 네. 또 서리를 몇 번 맞추고 영하의 날씨를 한두 번 경험해야 또 배추는 또 맛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달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렇게 김장 시기를 맞춰서 여기에 맞추려면 배추 모종은 8월 말에 이렇게 모종으로 정식을 하고 무는 이때 이제 씨앗으로 파종을 하게 됩니다. 올해 김장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혼납니다 집에서. 할 줄도 모르면서 뭐 김장하자는 얘기했다고. 다른 작물들 파종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뿌리가 생기는 조선 배추나 네. 뿌리 배추의 경우에는 8월 중순에 직접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해야 하고요. 네. 갓의 경우에도 뿌리까지 활용할 수 있는 뿌리갓은 무와 같은 시기에 파종을 해야 하고요. 잎을 활용하는 보통의 갓은 9월 중순에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네. 쪽파도 이 무렵에 이제 종군을 심게 되면 김장 시기에 맞춰서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종 있잖아요. 네. 모종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봄 작물들은 그 모종을 온실에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온실이 없는 분들은 봄 농사 모종은 못 키우시잖아요. 못 키우죠. 가을 작물들은 탓밭 한 곳에 이렇게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모종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배추, 상추, 양배추 모종의 경우에는 수원 지역의 경우에는 8월 초에 보통 모종을 시작합니다. 이들 작물들은 좀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종 상태에서 벌레가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냉살이라고 하는 것 장비를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키웁니다. 한냉사요? 이게 뭔가요? 예, 한냉사는 이제 모기장 같은 고온망인데요. 네. 예, 여름 이름에서처럼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물망이니까 또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왠지 제 침대 위에 두고 싶은데요. 모기 안 들어오고 시원하다고 하니까.
봄 농사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가을 농사들 준비하는 시기인데 가을 농사는 봄 농사와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봄 농사는 날씨가 좋아지는 시기의 농사라서 네. 보통 이제 웃거름을 3주 간격으로 주게 되지만 가을 농사는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웃거름을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줘야 하고요. 네. 가능하면 거름 효과가 빠른 물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파종할 경우에는 솎아주는 방법에도 봄 농사와 가을 농사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씨앗을 넉넉하게 뿌리기 때문에 겹쳐서 자라서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이렇게 솎아줍니다. 네. 봄에는 잘 자라는 작물을 솎아서 이렇게 먼저 먹게 되고요. 네. 그러면 잘 자라는 작물에 치여서 못 자란 작물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초기에 성장세가 좋은 작물을 남기고 네. 덜 자란 작물을 솎아내서 이렇게 잘 자란 성장세의 작물들을 끝까지 키우게 됩니다. 네. 봄 농사가 좀 연습 게임이라고 한다면 가을 농사는 온 가족이 겨우내 먹을 김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농사에서도 본 게임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잘 계획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좀 풀어볼게요. 9510번님. 제 밭이 장마철에는 물이 안 빠져서 습한데요. 이런 땅에 심기 좋은 작물이 있습니까? 네, 제 밭 같은 경우도 논 바로 옆에 있어서 습하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일항이나 두둑은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좀 두둑은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네. 여기에 좋은 작물들이 토란입니다. 토란 맛있죠. 네. 습한 땅에서 좀 잘 자라나 봐요. 네네, 토란이나 상추 네. 이런 것 정도로 아주 잘 자랍니다. 상추라든지 토란. 토란국 먹고 싶네요. 네. 토란국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입니다. 뭐예요? 왜 키워요 그럼 토란을? 저희 식구들이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맛있는데. 1636번님. 고추잎이 말리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이런 질문들이 지난 시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고추잎 뒷면을 보면 벌레들이 이렇게 총체벌레라든지 진딧물이 붙어서 이렇게 먹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벌레. 예. 그래서 병충해 방지를 해줘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레 때문입니다. 네. 8937번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심은 생강이 제법 자랐어요. 웃거름 줘야 할까요? 네, 지금 웃거름 한참 줄 때입니다. 네, 웃거름 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9193번님, 관장님, 폭염에 잎이 타들어갈 때 제 마음도 타는데요. 폭염 예방법 있나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방법 없죠, 이거. 아까 뭐야, 저기, 치는 거 말고는, 네. 그늘 치는 거 말고는. 그런 그늘 방법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잎이 타는 이유는 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서, 네. 너무 마를 때는 또 바싹 마르고, 또 물을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그런 균형이 안 맞을 때라서, 예. 뿌리 주변에 이렇게 좀 낙엽이라든지 풀로 멀칭을 해서 그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0419번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듣고 있지요. 텃밭에 오이가 우리 것만 꼬부랑 하면서 울퉁불퉁하고 그것도 열리면 바로 떨어지는데 얘 왜 이럽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 시기에는 양분이 좀 칼륨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이런 게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분 균형이 안 맞으면 이렇게 좀 꼬부라집니다. 네.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추비를 제대로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거름을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연님, 저도 집 근처에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는데요. 주변 아카시 어린 나무에 하얀 가루가 가득 덮여 있고요. 자세히 보니 하얀 벌레가 있어요. 이제는 밭에 있는 작물이 옮겨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없습니까? 네. 그 밑에 또 6632님이 미국 선녀벌레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한참 이게 지금 약충으로 해서 흰가루를 날리는 그런 벌레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외국에서 도래하는 외래 해충이라서 연구를 많이 해서 좀 약재들이 제법 좋은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장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날씨가 덥잖아요. 네. 중복인데 뭐 드실 계획이신가요? 내일 또 저는 휴가를 갑니다. 어디로? 휴가. 고향. 고향으로 가시는구나. 네.
뭐니 해도 고향이 가장 최고의 보양식이죠. 네. 네. 고향 가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낚시할 겁니다. 바닷가가 고향이세요?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려드릴게요. 삼복더위 중 중복인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워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와 대전이 34도, 서울과 광주 33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로 대부분 지방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가 참 더워지네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